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본격적인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날씨는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척 더웠습니다. 어제는 국내 추가 확진자가 제로였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는 예천에서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해서 해외 유입 사례 8명을 포함 모두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명의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긴 했지만요. 계속해서 한 자릿수 추가 확진자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 상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황금 연휴인데요. 벌써 경계심이 누그러진 탓인지 여러 관광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활보하는 관광객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방심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안전수칙 잘 따라야겠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너가 아버지 쌍용 자동차 다니시나? 아닌데. 근데 우째 차를 그리 싸게 샀노? 5월은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 같은 고객에게 혜택을 팍팍! SUV 전 차종 10%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바로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일부 차량이 하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24일이죠. 안동 산불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정확한 피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상북도 산림자원과의 김주태 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역시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 중심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통합당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 이번 주 지난주 내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고요. 네.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뭐 오전부터 당선인 총회부터 해서 상임 전국이 열린다 만다 하고 또 전국위가 또 열려서 근데 도로 그냥 다 없던 걸로 된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차기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이런 상태가 된 건가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면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상임 전국이 말고 이제 일반 전국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안을 추인을 하긴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대표가 원래는 이제 최종으로 그 사인하고 결재를 해야 되는데 네. 심재철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 다음 원내대표 다음 그 지도부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전국에서 통과된 것도 실제적으로
발효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경우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내 대표도 뽑고요. 차기 원내 대표 선거가 이제 5월 8일로 예정이 돼 있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예.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 지금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쯤이면 뭐 후보 한 서너 명쯤 나와서 뭐 선거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는 없죠. 근데 자천 타천으로 뭐 의사가 있는 분들 예컨대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네, 예. 그다음에 뭐 장제원 의원도 뭐 본인은 약간 고사하는 것 같긴 한데 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권선동 의원은 본인이 나가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예, 복당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복당을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아마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물밑에서 아마 이제 뭐 제가 알기로 5분 정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 전면에 나서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관망하는 게 아닌가. 관망하고 좀 눈치도 좀 보고 있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지금 봐서는 이제 뭐 한 3선 이상 정도 돼야 이제 원내대표 그렇죠. 자격이 있는 거니까 주호영, 뭐 장제원, 조혜진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물밑에서는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뽑게 되겠고 민주당도 5월 7일이죠. 5월 7일 이제 원내대표 새롭게 뽑고 여기는 보니까 뭐 지금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전해철, 정성호, 김태년 이 정도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압축이 돼 있고. 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을 시킬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뽑을까요? 저는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게 하나가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김종인 비대위로 가자고 주장하는 원내대표 후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원내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당선자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차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럼 당선자 대회에서 과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카드로 살아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카드를 사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즉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게 또 한 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지도부를 당원들을 당선자들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기에 그러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당의 지도 체제는 어떻게 할지 이게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김종인 체제로 갈지 아닐지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뭐 우리는 나는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되면 김종인 비대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시 이걸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다른 방안을 나는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현직 의원 말고 이제 21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당선인 84명이 되겠군요. 지역구 당선인. 이제 미래한국당은 아직 합당이 된 게 아니니까 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겠고.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어떻게 될는지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만 생각하면 지금 웃음이 일단은 먼저 나오는데 지금 뭐 SNS 대단합니다. 지금 계속 김종인, 심재철, 정진석 의원에게 뭐 엄청난 공격을 이미 했고 또 오늘이죠. 오늘 뉴스 나온 것 같은데 또 한마디를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의 무능과 박형준의 몽상이 만들어낸 잡탕당에 불과하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 반대한 건 제2의 황교안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이런 발언을 또 쏟아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홍 전 대표 발언 워낙 세서요. 원래 좀 발언이 좀 센 분이긴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전에 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 몇십 년 전에 그 비리의 문제 자기가 그걸 밝혀냈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홍 전 대표의 뜻은 명확하다고 봐요. 첫째는 본인이 수성에 출마하면서 또 당선되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권 출마. 대권에 대한 꿈이 마지막 본인의 정치적 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성에 출마한 것도 대구의 정치 1번지.
그곳에서 당선이 돼서 반드시 대권까지 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걸로 보여요.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찬성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 게 그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인만한 사람이 없다 지금.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전 대표 생각은 이 김종인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로 한두 달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 당의 어떤 대표 뽑고 이런 전당대 하고 이러면서 다음 순으로 넘어갈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이제 지금 전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선거위원장이 그게 아니다. 나는 하려면 좀 오래 해야겠다. 예컨대 내년 3월 정도까지 또 뭐 길게는 대선을 못 뽑을 때까지 내가 당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가겠다고 하고 이게 첫 번째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두 번째는 40대 기술을 들고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랬잖아요. 40대 경제 전문가. 이게 그럼 결국 홍준표 전 대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뉘앙스를 보면. 지난 선거에서 대선에서 나왔던 후보들은 이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당을 관리하고 대선을 뽑고 경선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 당연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대권 가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종인 지금 위원장 후보를 계속 저는 공격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당을 추스리고 이게 끌고 가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고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을 본인의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김종인 지금 전 위원장 이분 같은 경우에 그걸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대권을 가는데 유리한 환경을 당내에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격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참 정치가 얼마나 매정한 세계인가를 그럼요. 홍준표 전 대표를 보고 그러니까 어제 내 편이 이제 오늘은 또 내 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저희 월요일마다 여기 출연하는 최백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정치권에 잠깐 몸을 담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잠깐 담궜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합니다. 완전히 딴 세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걸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일단 조금 지켜보고 다음 주에 상당히 정치권의 소식이 많을 것 같네요. 뭐 민주당 원내대표 새로 뽑고 통합당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게 그 사전 투표 용지 있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했던 본투표 전에 했던 사전 투표 용지에 거기 이제 QR 코드가 이제 찍혀 있는데 이게 뭐 선거 조작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투표함 자체를 사전 투표함 자체를 뭐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좀 논평하실 가치가 좀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가치는 없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듣는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가치는 전혀 없으면 가치 없는데 일단 CCTV 문제 말씀을 드리면 CCTV는 계속 그 투표함을 보관하는 내내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모두 다 CCTV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CCTV를 편집했을 가능성이 편집하면 다 증거가 남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 화면을 예를 들면 찍어놓은 거를 편집하거나 뭐 잘라내거나 중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QR코드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모양이 세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인지 이 투표 용지가 그다음에 이거는 어느 지역의 투표에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일련 번호가 들어있대요. 이 세 가지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면 이 QR코드 안에 투표한 사람의 성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분석한 내용이. 이게 좀 말이 안 돼. 이건 좀 상식적으로 저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의 투표 성향을 누가 압니까? 그리고 마지막 투표할 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분들 주장을 보면 QR코드 안에 투표 성향이 다 분석돼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분류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듣고 있으면 정말 저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극 보수 진영에 그런 분들만 좀
극히 일부 보수 네. 유튜버들의 하는 그러니까요. 주장인데 아유 이런 얘기는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럼요. 저도 그런 듣고 상태고. 싶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사퇴를 하긴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 전에 이 오 전 시장 문제를 알고도 지금 당 차원에서 아니면 청와대 차원에서 덮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당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알았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중앙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청와대가 알았을 건 더더욱 아니라고 이건 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그 부산시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에는 왜냐면 이 그 공증받고 합의문 쓰고 이랬잖아요. 예. 그게 이미 이제 그 4월 7일 정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리고 나서 합의문 쓰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부산 지역이나 부산시에 있는 분은 알았을 가능성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큰 뉴스잖아요. 부산시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좀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당으로? 근데 그게 만약 흘러 들어갔다고 하면 그걸 몰랐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민주당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공당으로서 상당히 큰 그 비난과 비판과 그렇죠. 지지율의 하락을 가져올 텐데 저는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금 충분히 통합당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확실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잡히면 좀 더 이제 얘기가 그렇죠.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이요. 양정숙 그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그 검증이 도마에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 시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인사죠. 그렇죠. 이제 이 맞습니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전부터 부동산 의혹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정수장학회 부회장 이력이 또 추가가 됐네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양정숙? 민주당. 민주당도 잘못했죠. 양정숙 물론 당선인도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그건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걸 그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조치를 취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발표를 하는 거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것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사자에게 사퇴하라고 종용을 했다. 그 당사자가 안 해서 결국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당사자한테 사퇴하라고 당사자가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대처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총선 전에 이미 발각이 됐고 알려졌다고 하면 발견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안 하고 총선 후에 와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그 공천 과정에서요. 지금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스템 공천을 이번에 했고 아주 단호한 조치 단호한 그런 모습들 행보를 보여왔던 민주당인데 왜 양정숙 이 당선인의 만큼은 왜 이렇게 조금 허술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뒷배가 누구냐? 양정숙을 밀고 있는 뒷배가 누구냐? 지금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네요. 제기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고요. 또 그분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인가요? 거기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인가요? 하시다가 몇 달, 얼마 지나지 않고 나오셨어요. 42일 만인가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아니, 그럼 본인이 만약 정치에 꿈이 있었으면 그걸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정말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은 거 두 손에 다 들고서 하나 고르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반론권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지금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주장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대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민주당이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소송이 또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 소송 대법원까지 만약 가게 되면 이분 지금 현재 본인이 사퇴 안 하면 제명을 했지만 계속 이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민주당이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양 당선인도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본인이 당을 위해서 또는 당이 잘 되길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과 검찰개혁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뜻이라면 지금 이렇게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는 것이 그걸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또 네. 언론 학자시니까 이거는 꼭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네. 채널 A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네, 시도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채널 A는 끝까지 자유 언론 탄압하지 말라며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채널 A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한 1분 정도로만. 예, 저는 두 가지라 꼭 봐야 된다고. 첫째는 언론자유는 무한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그건 제 기본적인 소신이고요. 무한정으로 보장돼야 된다. 보장돼야 된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사건이 과연 언론자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모든 언론사의 활동이 다 언론자유 보장과 연관돼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 취재하는 과정에 또 권력 세력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 기관에 대해서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취재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해오면 그거는 언론 자유 탄압이죠. 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이미 발견이 됐고 그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자유로운 언론의 취재나 아니면 탐사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예. 예컨대 어떤 증언을 종용한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다거나 그렇죠. 마치 기자가 뭔가 검찰과 짜고서 물론 이거는 의혹 수준입니다만 검찰과 짜고서 증인에게 뭔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어내려고 해요. 이건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라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예. 이게 과연 그러면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역이냐 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 자유는 무한정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채널 A 사태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취재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예. 경향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 24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무려 40시간 동안 축구장 1,100개 규모의 산림을 불태운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오늘은 지난 24일 발생한 안동 산불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상북도 산림자원과의 김주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주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꼭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금요일 오후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 40여 시간 만에, 그러니까 26일 이틀이 지나서 일요일에 진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 24일 15시 39분에 안동시 풍천면 인근리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26일 14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네. 2009년도 4월 6일 7곡구 지천면에서 400헥타의 피해를 입혔던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산불은 현재까지 집계된 산림 피해 면적으로
잠정적으로 800헥타이고, 예. 산림 이외에 이 건물 14동으로서 세부적으로 주택 4동, 이 창고 3동, 축사 3동, 비닐 하우스 4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이제 800헥타르, 건물은 14동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정말 엄청난 피해 규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피해를 입은 산림이 다시 복원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산림 피해를 입은 산지는 지상에 있는 나무는 물론이고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토양 내 미생물도 다 피해를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원래대로 산림의 형태를 다시 갖추는데 약 30년. 네. 산림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한 50년 이상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30년에서 50년까지 원상복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액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부 언론에서 산불 피해액 10억, 복구 비용 100억 원대라는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뭐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좀 피해 다시 좀 집계를 해봐야 알겠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점도 그렇고. 자칫 잘못했으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병산서원이 피해를 볼 뻔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 그 산불 발생 신고 위치가 병산서원 인근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 잠시 후 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 영상을 확인해 보니 낙동강 건너편이었는데 이 강 건너라고 안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화세가 엄청나서 소방차를 긴급히 배치직접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처음 그 결과 뭐 다행으로 병산서원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불 처음에 발생한 곳이 그러니까 병산서원 인근. 혹시 그 만대루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 앞산 그쪽인가요? 처음 시작된 데가? 그렇습니다. 만대루에서 보면은 앞에 왜 병풍 같은 산이 있잖아요. 그쪽 부근이었죠. 발생했던 분이 그 만대로 보고 한시 방향 정도. 한시 방향 그쪽에서 발생해가지고 만대로 뒤편으로 그렇게 번져 나갔습니다. 아, 만대로 뒤쪽까지도 왔습니까 불이? 예. 그쪽 병산소원 인근에 또 주택도 좀 있지 않나요? 주택도 있었는데 인간력이 있었는데. 그쪽 주택 피해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 거기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그 산불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왜 주민들도 대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이제 귀가를 다 하셨고요, 지금은. 그렇죠. 그 24일하고 25일 이틀간 이 대피 인원이 1,570명이 대피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다음날 모두 귀가했습니다. 저는 주택 피해가 이렇게 뭐 많지가 않아서 주택이 아까 넉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 대피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1,570명이나 대피를 하셨군요, 당시에. 자, 이번 산불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동원된 기관, 인원, 장비도 엄청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에 동원된 인원은 총 9,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진화대원 1,586명이고, 공무원은 4,789명, 소방은 1,037명, 군은 874명, 경찰은 405명, 그 다음 의소대 등 해서 기타 439명입니다. 주요 동원 장비는 산림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보유한 헬기가 84대, 그다음 진화차 133대, 소방차 431대, 경찰 80대 등입니다. 헬기가 84대나 왔군요.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2개입니다. 뭐 웬만한 전국에 있는 헬기는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2개니까 뭐. 2개로. 최고 많이 32
2대까지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루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참 진화에 상당한 애를 먹고 노력들을 하셨는데, 근데 그 산불 발생한 그 다음 날 있잖아요.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거의 다 진화되는 듯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잡은 듯 했는데 다시 되살아났었죠. 예. 역시 바람 때문에. 이 발생 당시의 풍속은 초속 8.6m였습니다. 예. 그 다음 날은 다행히도 오전에는 기상청 예보하고 다르게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투입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진화에 성공했습니다만, 곧바로 이어서 풍속이 8.9m까지 높아지는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개구리 점프하듯이 불이 능선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급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고속도로 남안동 IC에서 서안동 IC까지 그 사이 구간이 통제되기도 하고 상당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창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 원인에 대해서 또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화재 원인은 지금 아직까지 산림청 중앙산불조사관에서 확인해서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 원인이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방화라든지 실화 가능성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 CCTV 조사도 좀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예. 우리 도의 10년간 원인별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은 쓰레기 논밭드럼 소각이 40%입니다. 그리고 입산자 실화가 29%로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 70% 차지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하다가 아니면 입산자 실화가 합해서 70%. 그 이번 산불의 경우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정황과 증거물을 확보해서 범인 근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실수가, 그렇죠? 실수의 가능성이 많은데 방화가 아니라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향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이 도로변하고 민가 주변에 산불 피해 입은 나무를 제거해서 2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응급 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차적으로 조림과 사방 사업을 실시해서 항구 복구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왜 긴급 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선포될 가능성은 좀 많이 있어 보입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가.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지역민하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의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전번 산불 발생지하고 이 9km 가량 떨어진 풍산읍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이 산림 관련 공무원으로서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력만으로는 이 산불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요즘 등산, 산나물 채취 목적으로 입산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산에 들어가실 때는 라이터 등 불씨를 아예 가지고 가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대부분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파수꾼이라는 생각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산림자원과의 김주태 팀장이었습니다. 네, 경제요정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도 많이 더웠나요?
서울도 더웠습니다. 단소매 차림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30도 넘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울진 같은 데 32.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봄 지나고 바로 여름이네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바람 쌩쌩 불고 쌀쌀했었는데 네. 참 바로 여름이 와버렸습니다. 자, 오늘 소식 조금 아쉬운 소식부터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8년 넘게 무역수지 흑자 행진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100개월을 못 채웠네요. 아쉽게도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 멈췄습니다. 역시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난해 같은 달하고 비교한 올해 4월 우리 수출 실적이 24.3% 줄었습니다. 4분의 1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세계에서 5, 6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출 대국이잖아요. 사실 걱정이 상당히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와중에도 희망을 찾을 구석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수출이 무려 24.3%나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번에 보면은 뭐 역시 수출도 많이 줄은 거에 비해서 수입이 덜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입이 덜 줄은 게 원자재라든지 뭐 중간재 수입이 크게 줄지 않아서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수출이 줄어든 게 참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수출이 줄어든 그 주 요인 중에 하나는 수출의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물량 자체가 확 줄었다기보다는 단가가 떨어진 것 때문에 특히 석유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우리 수출 효자 상품인데 이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었고 휴대폰 같은 것들은 신제품이 나왔지만 가서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써보셔야 보통 새로 교체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 시장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휴대폰 좋아하는 나라들의 사실상 셧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셧다운이 없었던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조업에서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부품이 안 넘어와서 자동차를 며칠 못 만들었다. 우리도 그런 적은 있었는데요. 그때 왜 그 부품이 뭐였죠? 와이어링 하네스인가요? 뭐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건데 이게 전선 다발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인건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맡겨서 생산을 해왔던 건데 아마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비축 물량을 가지고 있고 공장도 우리가 국내에서 좀 돌려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입은 16% 정도 줄었거든요. 16%. 네, 수출보다는 감소폭이 적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을 사들여서 혹은 중간재를 사들여서 생산하는 그 공정 자체는 손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장을 돌리는 전체적인 사이클은 훼손되지 않았고 다만 3월까지는 괜찮았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베트남, 일본 시장 등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단가도 떨어지고 물량도 좀 줄었습니다. 대신에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손소독제 이런 것들은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고요. 뭐 단가가 굉장히 높진 않습니다만 아주 상징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거고 온라인 학습이나 온라인 회의를 많이 하면서 컴퓨터 판매는요. 지난해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거의 100% 늘었습니다. 어이구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맞은 분야도 있고 호실적을 낸 그런 품목들도 있고요. 아쉽게도 99개월 만에 우리 무역수지 적자를 봤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괜찮다는 거. 바로 그 결과물이 뭐냐. 바로 1분기 GDP 우리나라 발표했고 세계 주요국들 발표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당히 괜찮은 거죠? 결과가? 네.
우리나라 상황이 물론 우리도 1분기에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예.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른바 새로운 기준이 통용되는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역성장을 우리만 피해 나가긴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역성장의 이 감소 폭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주요국들 대부분이 5에서 6% 전후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이 마이너스 6.8% 성장했는데도 그날 중국 상하이 증시가 올랐고요. 예. 세계 그 주요 금융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각오하고 있었는데 더 나빠지진 않았네. 사람들이 이제 기준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나아지겠다 네. 이런 예상. 네, 예. 미국도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도 마이너스 네. 4.8%고 유럽은 더 나빴겠네요. 한 마이너스 7, 8%? 이 네, 정도 됐죠?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예. 독일은 일단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예. 독일이 유럽의 맹주라고 불리는 국가인데 마이너스 6.3%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예. 프랑스가 마이너스 5.8, 스페인이 마이너스 5.2%를 보였고 유로존의 평균치를 낸다고 보면 1분기의 평균 마이너스 3.8% 정도 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일단 이렇게 다른 주요 선진국들 다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1분기 GDP 성적을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2분기인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 2분기 성장률 예상 S&P인가요? 예상한 게 마이너스 40%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도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추정한 그 숫자일 거예요. 예.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유럽의 경우에도 그 IMF 총재를 지낸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경우에는 아마 유럽이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지 못하면 올해 마이너스 12%까지도 역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어서 2분기에 세계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장률도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IT가 강하다는 거 그리고 그 전자기기가 강하고 제조업이 강하다는 거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한국의 회복 속도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를 것이다. 이게 블룸버그의 전망입니다. 예, 꼭 그렇게 현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얘기 어제도 좀 나눠봤는데 대부분 다 이제 뉴스를 많이들 보셔서 아실 텐데 몇 가지만 좀 의문점 갖는 그런 사항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급 기준이 1인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가구당 지급이잖아요. 네. 그럼 그 기준이 뭘까? 그 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그 가족 기준인가? 아니면 뭐라 그래야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가족 기준인지 이게 지금 정해졌나요? 자, 이게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일단 지방에서 혼자 사시거나 부모님들만 지방에 계시고 자녀들은 또 다른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회사에서 충당하는 그 의료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타 시도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별도 가구로 봅니다. 별도예요? 네. 부모님들은 그래서 해당 시도에 있는 별도 가구로 보는데요. 예. 반면에 그 부부가 다른 시도에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나 혹은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학업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로 보지 않고요. 한 가구로 이것도 봅니다. 한 가구로 보고. 네네. 그래서 부부 단위의 그 최소 가족 단위는 한 가정으로 본다. 통상적인 개념에 따라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부모님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자녀들에게 의탁하고 있으나 별도의 시도에서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별도로 그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11일부터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청도 오부제로 한다면서요? 한꺼번에 몰려들까봐? 네, 그럴 수 있고요. 1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데 예. 이것도 왜 나눠놨냐면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건 보통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그 금액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대부분 좀 젊은 분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용이한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될 거고 예. 18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하시는 건 대부분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지역 상품권의 형태로 현물을 받아가시는 아마도 주로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예. 디지털로 신청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 이렇게 나눠놨고요. 예.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으시는 일부 계층도 있습니다. 전국의 긴급 재난 지원금 가운데서도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취약계층. 예. 네, 취약계층이 전국의 대상 가구가 대략 24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270만 가구? 네네, 27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24만 가구 정도에는 현금으로 그리고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으로 그 현금을 직접 입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압류되지 않는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예, 지급한다는 거. 예, 아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제법 덥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5월 계절의 여왕이 당황스러울 법한 날씨인데요. 남서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볕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초여름만큼 더웁니다. 어제보다 더 더워서 오늘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하루였죠. 이처럼 낮 동안 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면서 일교차 심하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는 여전히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수일째 대부분 지역에 건조함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실효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요즘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꼼꼼하게 관리 잘하셔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다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절을 앞서는 초여름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이 끼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씩 더 내려가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평소 내일 기온은 28도, 체감 온도는 28도, 습도는 41%입니다. 날씨였습니다.